1589년 조선, 단 한 장의 비밀 보고서가 조정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 보고서 한 장에서 시작된 피바람은 무려 3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요.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또 가장 잔혹한 정치 미스테리, 바로 기축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숫자 1000명,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단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모에 연루됐다는 혐의 하나만으로 희생된 동인 계열의 관료와 선비들이 바로 1000명에 달했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핵심 인재 1000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이 엄청난 사건,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이 사건이 정말 나라를 뒤엎으려던 거대한 반란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잔인하게 설계된 거대한 정치 공작,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였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바로 정여립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이 한 문장을 봐야 합니다. 천하는 곡물인데 어찌 정해진 주인이 있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특정 가문, 즉 왕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은 하늘이 내린다는 절대 왕정의 시대에 그 근간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야말로 조선 사회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이었죠. 근데 그는 단순히 생각에 그치지 않았어요. 왕위 세습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왕보다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외쳤죠. 심지어 양반과 노비가 함께하는 대동계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신분의 벽을 허무려고 했습니다. 훗날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이 그를 조선의 루소라고 부르면서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로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을 준 사람들에게 그는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반역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1589년 일이 터집니다. 정여립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고변이 터져나온 거죠.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요. 국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자살을 영모의 증거로 확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거대한 피바람의 진짜 시작이었죠. 자, 그럼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임명된 인물이죠. 두 번째 힘인물, 바로 송강, 정철입니다. 과연 그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정철이라는 인물, 정말 극과 극의 평가를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적이었던 동인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피해 칼춤을 춘 학살자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왕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총대를 맸다가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희생양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정철이 맡았던 위관이라는 자리는요, 이게 그냥 수사관이 아닙니다. 왕의 명을 직접 받아서 영모 사건을 처리하는 최고 책임자, 말 그대로 피의자의 목숨을 자기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였던 거죠. 위관이 된 정철의 수사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서인의 대표주자였던 그는 이 기회를 정적인 동인 세력을 아예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로 본 거죠. 확실한 물증?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이 곧 판결의 근거가 됐고,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수많은 동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인백정, 즉 동인을 도살한 백정이라는 끔찍한 별명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정철 한 사람의 잔인함과 야심 때문에 벌어진 걸까요? 아니면 이 피비린내 나는 무대 뒤에서 모든 줄을 당기고 있던 진짜 연출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여기서 기축옥사의 진짜 설계자가 다름 아닌 선조 임금 자신이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신의 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조종했다는 거죠. 이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선조가 정여립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서인의 강경파인 정철을 칼잡이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왕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았던 동인 세력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일이 다 끝나니까 네가 너무 심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정철에게 덮어씌우고 토사구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선조는 그냥 뒤에서 지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칼잡이 역할을 하던 정철조차
아무리 그래도 80살 노인과 10살짜리 아이는 안 됩니다 라며 망설였던 순간 선조가 직접 정적 이발에 넘어와 어린 아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참극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3년간의 광란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 뒤에 조선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시간의 흐름이 정말 섬뜩할 정도입니다. 1589년에 기축옥사로 나라의 인재들을 스스로 베어내기 시작해서 1591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1592년 역사상 최악의 국난인 임진왜란이 터져요. 국가는 가장 큰 위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스스로의 팔다리를 잘라버린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당장 전쟁을 이끌 유능한 인재들이 사라졌고 정치판은 대화와 타협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피해 복수만이 남았습니다. 공존의 정치는 완전히 실종된 거죠. 특히 정열입의 근거지였던 호남 지역은 반역의 고장이라는 끔찍한 낙인이 찍혀서 이후 수백 년간 차별과 소외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급진적인 사상가 정열입, 왕의 칼이 되기를 자처했던 야심가 정철, 그리고 그 칼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휘두른 왕 선조, 이 세 사람. 여러분은 이 거대한 비극의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야망과 이념, 그리고 권력이 뒤엉켜 만들어낸 조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기축옥사 이야기였습니다.